2023년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소 지하 자료실. 한 건축학자가 고대 성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복원도였어요. 기원전 10세기에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어요.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2600년 전에 사라진 건물. 중얼거렸습니다. 도면을 자세히 봤어요.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뜰, 성소, 지성소였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 손가락으로 도면을 따라갔습니다. 동료학자 사라가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조나단, 또 성전 도면이야? 응,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조가 단순한 건축이 아니야. 의미가 있어. 사라가 자세히 봤어요. 동쪽 입구, 세 구역, 점점 신성해지는 공간. 맞아. 그런데 이 패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책상에서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 건축물 자료였어요. 그리스 신전, 로마 판테온, 이집트 신전.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달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건축 자료를 펼쳤을 때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궁궐 도면이었습니다. 경복궁이었어요. 이건 숨이 멎었습니다. 중심축이 있었어요. 여러 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위계가 높아졌어요. 구조가 비슷해. 사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솔로몬 성전도 점진적으로 신성해지는 구조잖아. 경복궁도 마찬가지야. 광화문, 근정전, 강령전. 안으로 갈수록 신성해져.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연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패턴이 있어. 다른 한국 건축도 확인했습니다. 종묘 도면을 펼쳤어요. 이것도 중얼거렸습니다. 정전과 영영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엄격한 동선이 있었습니다. 제사 공간이네. 손가락으로 도면을 따라갔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제사 공간이었어. 구조가 닮았어. 엄격한 동선, 정결 의식, 신성한 공간.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성전을 본받았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뭐랄까, 같은 정신. 응,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공간 설계, 신성함을 표현하는 건축 언어. 칠판으로 갔습니다. 비교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동쪽 입구고, 세 구역이며, 점진적 신성하고, 제사 공간이며, 한국 건축은 남쪽 또는 동쪽 입구고, 여러 구역이며, 점진적 위계고, 제사 공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그 공간을 느껴봐야 해. 사라가 놀랐어요. 정말 가려고요? 응, 2600년 전 사라진 성전의 비밀을 동방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면을 다시 봤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경복궁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건물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신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 과연 솔로몬 성전과 동방 건축이 연결돼 있을까요? 2600년 전 사라진 성전의 비밀이 한국에 남아 있을까요? 건축이 말하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웰스입니다. MIT 건축학과 교수예요. 지난 15년간 고대 종교 건축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의미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2021년 가을 연구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이었어요. 6장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기록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80년. 중얼거렸습니다. 기원전 966년경이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며 60-10 30규빗.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였어요.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네. 손가락으로 수치를 따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성전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어요. 열왕기상 6에 7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먼저 외부 구조였습니다. 성전 앞 현관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성전 앞에서부터 집 앞으로 10규빗이며 현관이 있었어요. 입구였습니다. 내부 구조도 확인했습니다. 내소 곧 지성소를 준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 함이라. 그 내소의 소기장이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지성소는 정육면체였어요. 20-10 규빗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육면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전의 공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째로 뜰이었습니다. 성전 바깥 공간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째로 성소였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점점 신성해지는 구조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성전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에스겔 43장을 펼쳤어요. 1회, 2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4절도 읽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더니 동문을 통하여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해가 뜨는 방향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성전의 상징들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물의 상징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23절이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모양이 둥글며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 큰 물그릇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둘째로 불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단이 있었어요.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셋째로 빛의 상징이었습니다. 등대가 성소에 있었어요. 7개의 등잔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넷째로 향의 상징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어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물, 불, 빛, 향.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동료 교수 데이빗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 성전의 핵심이 뭘까? 제사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맞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야.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구조지. 공간이 곧 영적 여정이네요. 맞아. 건축이 곧 신학이야.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66년 건축됐고 기원전 586년 파괴됐으며 원형 완전 사라졌고 하지만 기록 남았으며 세 구역 구조고 뜰 성소 지성소며 점진적 신성하고 동쪽 향한 입구며 물불빛 향 상징하고 하늘과 땅 연결하며 건축이 곧 신학이고 2600년 전 사라졌지만이며 구조의 의미 남았고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까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어. 하지만 원리는 남았어. 건축의 정신은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났을 거야. 6개월 후 연구실에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원리를 깊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치수가 아니었어요. 공간의 철학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칠판에 성전 평면도를 그렸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적기 시작했어요. 방향성, 동쪽을 향함.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펼쳤습니다. 13절이었어요. 성막 동쪽을 향하여 광이 50규빗이 되게 할지니. 동쪽. 성막도 동쪽을 향했어요. 성전은 성막의 확장판이었습니다. 왜 동쪽일까?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3장을 확인했어요. 24절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동쪽은 잃어버린 에덴의 방향이야. 돌아가야 할 방향.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번째 원리를 연구했어요. 점진적 거룩함의 증가. 세 구역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뜰로 백성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리는 곳이며 번제단 있고 성소로 제사장만 입장하고 매일 봉사하며 분향 진설병 등대 있고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1년 한 번이고 언약궤 있으며 하나님 임재라고 정리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신성해져. 중얼거렸습니다. 접근 제한도 강해졌어요. 뜰은 많은 사람,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이었습니다. 공간이 곧 위계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정결, 의식. 열왕기상 7장을 다시 읽었어요. 38절이었습니다. 또 놋으로 물두멍 열을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물두멍.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레위기 16장도 확인했어요. 4절이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몸을 씻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씻어야 했어요. 정결해야 했습니다. 물은 정화의 상징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 네 번째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희생제사. 레이기 한 장을 펼쳤어요. 3회, 사절이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속죄하게 되고. 안수.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야. 그리고 희생양이 대신 죽어. 일주일 동안 5번째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불의 상징. 레이기 6장을 읽었어요. 1, 2에 1, 3절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끊이지 않는 불. 중얼거렸습니다.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 데이빗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데이빗, 성전의 핵심 원리를 정리했어. 칠판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동쪽을 향함.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향. 둘째, 점진적 거룩함. 뜰에서 지성소로. 셋째, 정결의식. 물로 씻음. 넷째, 희생제사. 죄를 전가하고 대속. 다섯째, 끊이지 않는 불. 영원한 헌신.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축이 신학을 담고 있네요. 맞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지. 며칠 후 6번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중심축의 존재. 성전 평면도를 다시 봤어요.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일직선이었습니다. 이 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축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임의로 접근할 수 없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7번째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빛의 진행. 동쪽에서 빛이 들어왔어요. 성소의 등대가 빛을 냈습니다. 지성소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외부의 빛에서 내부의 영광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임재의 상징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원리를 종합했습니다.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성전 구조 원리로 방향성은 동쪽 향함이고 에덴 방향이며 공간 위계는 점진적 거룩함이고 뜰성소지성소며 정결의식은 물로 씻음이고 정화 과정이며 희생제사는 피로 속죄고 대속 원리며 불의 상징은 끊임없는 헌신이고 영원한 봉사며 중심축은 정해진 길이고 접근 방식이며 빛의 진행은 외부에서 내부로고 영광 임재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세계관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건축은 곧 세계관. 공간 설계가 신학을 드러내.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전은 단순 건물 아니고 신학적 구조며 하늘과 땅 연결하고 7원리 가졌으며 동쪽 방향성이고 점진적 거룩함이며 정결의식 희생제사고 끊임없는 불이며 중심축 존재하고 빛의 진행이며 건축이 곧 세계관이고 공간이 신학 드러내며 이 원리가 보편적이라면이고 다른 문화에서도 나타날까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원리를 찾았어. 성전의 비밀을. 이제 이것이 어디서 반복되는지 찾아야겠어. 동방을 조사해야 해. 1년 후 동아시아 전통 건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동아시아 건축 자료실에 있었어요. 먼저 중국 건축을 확인했습니다. 자금성 도면을 펼쳤어요. 남쪽을 향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중심축이 명확했어요. 남에서 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문과 정각이 축을 따라 배치돼 있었어요. 위계적 구조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건축도 확인했습니다. 이세신궁 자료를 봤어요. 동쪽을 향하네. 손가락으로 도면을 따라갔습니다. 정결의식도 있었어요. 신전에 들어가기 전 손과 입을 씻었습니다. 물로 정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한국 건축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경복궁 도면을 펼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심축이 있었어요.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점진적으로 신성해지는 구조. 손이 떨렸습니다. 측면도도 확인했어요. 지형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광화문이 가장 낮았어요. 근정전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위계를 만들었네. 노트에 적었습니다. 종묘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정전과 영영전 도면이었어요. 이건 제사 공간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엄격한 동선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전과 비슷해. 손가락으로 도면을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칠판에 두 도면을 나란히 그렸습니다. 왼쪽은 솔로몬 성전, 오른쪽은 경복궁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동쪽 입구고 새 구역이며 점진적 신성하고 중심축 존재하며 경복궁으로 남쪽 입구고 여러 구역이며 점진적 위계고 중심축 존재한다고 비교했습니다. 방향만 다르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아. 동료 교수 데이빗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빗, 이것 좀 봐. 놀라운 걸 발견했어. 화상통화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성전과 한국 궁궐이 구조가 비슷해. 어떻게요? 중심축, 점진적 위계, 정해진 동선. 모두 같아. 데이빗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패턴이 너무 구체적이야. 며칠 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국 건축의 방향성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남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부 제사 건물은 동향이었습니다. 왜 동쪽을 향할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문화 자료를 찾아봤어요. 해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새벽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동쪽에서 뜨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동쪽은 시작의 방향이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도 동쪽을 향했어. 빛이 들어오는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향.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공간 이동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했어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했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신성해졌어요. 경복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으로, 근정전에서 강령전으로 이동했어요. 안으로 갈수록 위계가 높아졌습니다. 이동 패턴이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며칠 후 접근 제한을 비교했습니다. 성전로 뜰은 백성 입장이고 성소는 제사장만이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고 경복궁로 외전은 신하 입장이고 내전은 왕족만이며 침전은 왕만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위계가 동일해. 손가락으로 표를 따라갔습니다. 공간이 곧 신분을 정의해.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물의 사용도 비교했어요.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었어요. 경복궁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경회로 아래 연못이었어요. 물의 상징.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와 생명. 종묘의 정결 의식도 확인했습니다. 제례 전에 목욕 재개를 했어요.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성전과 같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료 건축학자 리사 교수와 토론했습니다. 리사, 이것 좀 봐. 성전과 한국 건축이 놀랍도록 비슷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심축, 점진적 위계, 정결 의식. 모두 일치해. 리사가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영향은 없잖아요. 맞아.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그럼 우연인가요? 아니면...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원리를 발견한 거야. 같은 원리요? 응,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보편적 원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축 언어.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동쪽을 향한다. 빛의 방향. 중심축을 따라 진행한다. 정해진 길. 점진적으로 신성해진다. 위계의 표현. 정결 의식을 행한다. 준비의 과정. 이것들이 보편 원리야.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성전을 본받은 게 아니라 같은 정신을 발견한 거네요. 정확해.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동아시아 건축 조사했고 중국, 일본, 한국이며 경복궁 발견했고 성전과 구조 유사하며 중심축 존재하고 점진적 위계며 정해진 동선이고 접근 제한하며 물의 정화 의식 있고 동쪽 방향성이며 직접 영향 없지만이고 같은 원리 발견했으며 신성 공간 만드는 법이고 보편적 건축 언어며 왜 동쪽을 향하는가 하는 질문이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어. 우연이 아니야. 같은 정신이야. 이제 현장에 가봐야겠어. 1년 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공간을 경험하러 온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정민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웰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특히 공간 구조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어요. 거대한 문이 남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향이네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건축은 대부분 남향이에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의미도 있어요. 왕은 남면한다, 남쪽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광화문을 통과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영재교예요.
박 교수가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개천 위에 놓인 다리죠. 건너야 궁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을 건너는 거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의 물두멍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흙내문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문이 여러 개네요. 네, 광화문, 흙내문, 근정문. 층층이 들어가야 해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죠. 흙내문을 통과했습니다. 또 마당이 나타났어요. 근정문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문이에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근정문을 지나자 근정전이 나타났어요. 높은 기단 위에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정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계단을 올라가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을 뒤돌아봤어요. 광화문, 흙내문, 근정문이 일직선으로 보였습니다. 중심축이 명확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네, 남북 중심축이에요. 이 선을 따라 주요 건물이 배치됐어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복궁 전체를 조사했어요. 근정전 뒤로 사정전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곳이에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더 뒤로 가자 강령전이 나타났어요. 왕이 침전이에요. 사적 공간이죠. 점점 사적이 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네, 외전에서 내전으로, 공적에서 사적으로 이동해요.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경복궁 구조로 광화문은 외부 진입이고, 흙내문은 외전 입구며, 근정전은 공식 의례고, 사정전은 정무 공간이며, 강령전은 사적 침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제사 공간이었어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종묘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긴 마당이 나타났어요. 정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엄청 길네요. 네, 19칸이에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셔요. 정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했어요. 신의가 놓인 감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과 재관들만 들어왔죠. 제사 전에 어떻게 준비했나요? 목욕제계를 했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정결, 의식,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종묘 제례를 조사했습니다. 문헌 자료를 읽었어요. 제례 절차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계 3일 전부터 시작한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관은 정해진 길로만 이동한다. 함부로 뛰거나 소리내지 않는다. 정해진 순서대로 제물을 올린다. 엄격한 규칙이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와 토론했습니다. 교수님, 종묘 제례가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신성하기 때문이에요. 조상과 만나는 거니까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공간 자체가 거룩하다고 여긴 건가요? 네, 이곳은 다른 공간이에요. 일상과 분리된 신성한 영역이죠. 칼판에 비교표를 그렸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동쪽 입구고, 새 구역이며, 물로 씻음이고, 정해진 동선이며, 희생 제사고, 종묘로 남쪽 입구고, 여러 구역이며, 목욕 제계고, 정해진 동선이며, 음식 제사라고 비교했습니다. 일주일 후 창덕궁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과 비슷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자연과 더 조화로웠습니다. 인정전으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도남문, 진선문, 인정문을 거쳤습니다. 역시 여러 문을 거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네, 궁궐의 기본 구조예요.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후원도 둘러봤습니다. 연못과 정자가 아름답게 배치돼 있었어요. 부용지 연못 앞에 섰습니다. 물이 중요한 요소네요. 네, 한국 건축에서 물은 필수예요. 정화와 생명을 상징하죠. 며칠 후 모든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궁궐의 공통점을 분석했어요. 공간 구조로 중심축 명확하고, 점진적 진입이며, 외부에서 내부로고, 공적에서 사적으로며, 접근 제한으로 문으로 구분하고, 위계에 따라 제한이며, 신분별 접근 영역이고, 의례와 정화로 정결 의식 존재하고, 목욕제계며, 정해진 순서고, 물의 상징으로 연못 배치하고, 정화 의미며, 생명 상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성전과 다시 비교했어요. 둘 다 중심축 존재하고, 점진적 신성하며, 정결 의식 필수고, 정해진 동선이며, 물의 상징 중요하고, 접근 제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한국 궁궐의 공간 철학이 뭔가요? 위계와 조화예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해요. 하늘과 땅. 중얼거렸습니다. 성전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했죠.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경복궁 직접 확인했고, 중심축 명확하며, 점진적 진입 구조고, 여러 문 거쳐야 하며, 종묘도 조사했고, 엄격한 제례며, 정결 의식 필수고, 정해진 동선이며,
창덕궁도 방문했고 물의 상징 중요하며 성전과 구조 유사하고 중심축 위계 정하며 직접 영향 아니지만이고 같은 정신 발견했으며 공간이 곧 철학이고 하늘과 땅 연결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어. 성전의 정신을 동방에서 살아있어.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겠어. 6개월 후 MIT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제사의식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제사와 종묘의 제례를 나란히 놓고 연구했습니다. 먼저 레이기를 펼쳤어요. 한 장 3회 사절이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속죄하게 되고. 안수.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이었어요. 희생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전 제사의 절차를 정리했어요. 1단계로 제물 준비했고 흠없는 동물이며 정결한 상태고 2단계로 안수했고 죄 전가하며 대속 의미고 3단계로 도살했고 피 흘림이며 생명드림이고 4단계로 제단에 올렸고 불로 태움이며 향기로 올라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소를 분석했어요. 첫째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제물도 깨끗해야 했어요. 레이기 16장 사절이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몸을 씻고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둘째로 대속이었습니다. 희생양이 죄인을 대신했어요. 피가 속죄를 이뤘습니다. 셋째로 엄격한 순서였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어요. 임의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넷째로 중재자였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종묘, 제례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요. 종묘 제례약 문헌이었습니다. 제례 절차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제계 3일 전부터 시작한다. 목욕 제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관들은 각자 위치로 나아간다. 정해진 순서대로 제물을 올린다. 음악에 맞춰 절하고 잔을 올린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물러난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종묘 제례의 특징을 정리했어요. 1단계로 제계했고 3일 전부터며 목욕 제계고 새 옷 입음이며 2단계로 진설했고 제물 준비하며 정해진 위치에고 질서 있게며 3단계로 헌덕했고 술 올림이며 음악 동반하고 절 올림이며 4단계로 철변도 했고 제물 거둠이며 의식 종료고 퇴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성전 제사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표를 그렸습니다. 성전 제사로 정결 의식은 물로 씻음이고 희생은 동물 드림이며 순서는 엄격한 절차고 중재자는 제사장이며 종묘 제례로 정결 의식은 제계 목욕이고 헌물은 음식 드림이며 순서는 정해진 절차고 중재자는 제관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정결 의식 필수고 정해진 순서 지킴이며 중재자 통해드리고 엄숙하게 진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료 교수 데이빗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데이빗, 제사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맞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사는 만남이야. 인간이 신성과 만나는 방법. 하지만 함부로 만날 수 없어. 준비가 필요해. 정결, 순서, 중재자.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군요. 맞아. 문화는 달라도 원리는 같아. 며칠 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제사의 공간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특정 장소에서만 드렸습니다. 성전뜰의 번제단이었어요.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종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전에서만 제례를 올렸어요.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장소가 신성을 정의해 중얼거렸습니다. 특정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돼 신명기 12장을 펼쳤어요. 5에 6절이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손으로 드리는 예물과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택하신 곳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야. 일주일 동안 제사의 시간적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초하루, 절기마다 특별 제사가 있었어요. 종묘 제례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나추동 사계절에 드렸어요. 특별한 날에 추가 제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신성을 구분해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상과 다른 거룩한 시간. 며칠 후 제사의 참여자를 분석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제사장만 드렸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가능했습니다. 백성은 제물을 가져올 뿐이었어요.
직접 제단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종묘 제례는 제관만 집행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어요. 왕도 정해진 역할만 했습니다. 중재자 시스템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접근할 수 없어.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해야 해.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정결 의식 필수고 희생 제물 드림이며 엄격한 순서 지키고 제사장 중재하며 종묘 제례는 제계 목욕 필수고 음식 헌물 드림이며 정해진 절차 지키고 재관 중재하며 공통점 발견했고 정결함 요구하며 순서 중요하고 중재자 필요하며 특정 장소 시간이고 형태는 달라도 정신은 같으며 신성 만나는 방법이고 함부로 접근 못하며 준비와 절차 필수고 제사는 만남의 의례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제사의 본질을 찾았어. 형태는 달라도 정신은 같아. 성전이나 종묘나 같은 원리를 따라. 6개월 후 연구실에서 방향성의 의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동쪽인가? 이 질문에 집중했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스겔 43장이었어요. 1에 2절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부터 중얼거렸습니다. 4절도 읽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더니 동문을 통하여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를 조사했어요. 먼저 에덴의 위치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쫓겨난 후의 기록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동쪽은 잃어버린 에덴의 방향이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빛의 상징을 연구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113편 3절을 읽었어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 중얼거렸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도 확인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동쪽은 희망의 방향이야. 어둠 끝에 빛이 오는 곳. 노트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동쪽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요. 동해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동해는 해가 뜨는 바다다. 새벽을 맞이하는 곳이다. 새해 첫날 동해에서 일출을 본다. 소원을 빈다. 동쪽.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남향이었어요. 하지만 제사 공간은 달랐습니다. 사당은 동쪽에 위치했어요. 왜 동쪽일까?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동쪽의 의미가 뭔가요?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 계절의 시작. 봄도 동쪽을 상징해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시작.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해 숭배 문화를 조사했어요. 고대부터 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었어요. 신라는 해를 숭배했다. 동해에서 제사를 지냈다. 해가 뜨는 것을 맞이했다. 해 숭배. 손가락으로 자료를 따라갔습니다. 일본 문화도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해를 상징으로 삼았어요. 일장기가 태양을 나타냈습니다. 동쪽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동쪽을 중시했네.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교수 데이빗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데이빗, 동쪽의 상징을 정리했어.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에덴의 방향. 잃어버린 낙원. 둘째, 빛의 방향. 해가 뜨는 곳. 둘째, 희망의 방향. 어둠 끝의 빛. 넷째, 시작의 방향. 하루와 계절의 시작. 다섯째, 기다림의 방향. 오실 분을 기다림.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성전이 동쪽을 향한 이유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 에덴을 기억하고 빛을 맞이하며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거야. 며칠 후 신약의 동쪽 상징을 연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펼쳤어요. 1에 2절이었습니다. 헤롯 왕대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어. 별을 보고 계시록 7장 2절도 확인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대로부터 중얼거렸습니다. 동쪽은 계시의 방향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쪽 방향성을 종합했습니다.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성경이 동쪽으로 에덴에 위치고 영광 오는 방향이며 성전 입구 방향이고 희망과 시작이며 한국의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이고 새해 일출이며 사당 위치고 시작과 생명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신성한 방향이고 빛과 희망이며 시작과 새로움이고 기다림의 자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르렀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동쪽에서 무언가를 기다렸어요. 해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해를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신앙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전은 동쪽 향했고 영광 오는 방향이며 에덴 기억하고 빛 맞이하며 한국도 동쪽 중시했고 해 숭배하며 일출 맞이하고 새로움 기다리며 동쪽은 단순 방향 아니고 신학적 의미며 희망과 기다림이고 시작과 생명이며 성전이나 한국이나이고 동쪽 향한 민족이며 빛을 기다렸고 형태 달라도 정신 같으며 동쪽은 기다림의 방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방향이 말해줘. 동쪽을 향한다는 게 단순한 건축이 아니야. 신앙의 표현이야. 1년 후 파리 국제건축학회 연례 포럼. 전 세계 건축학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특별 세션 발표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솔로몬 성전과 동방 건축, 공간 철학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연구의 결과가 여기 있었어요. 성전 도면, 경복궁 사진, 종묘 제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공개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축학자들, 종교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웰스입니다. 오늘 3년 연구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솔로몬 성전 복원도가 나타났어요. 기원전 966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2600년 동안 원형은 사라졌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성전의 구조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7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동쪽을 향함. 빛과 희망의 방향. 둘째, 점진적 거룩함. 뜰, 성소, 지성소. 셋째, 정결 의식. 물로 씻음. 넷째, 희생 제사. 피로 속죄. 다섯째, 끊이지 않는 불. 영원한 헌신. 여섯째, 중심축. 정해진 길. 일곱째, 빛의 진행. 외부에서 내부로.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방에서 이 원리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경복궁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웰스 교수님, 한국이 성전을 본받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 영향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성전과 경복궁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성전 동쪽 입구, 새 구역 점진적 신성화, 경복궁 남쪽 입구, 여러 구역 점진적 위계. 둘 다 중심축을 따라 진행합니다. 둘 다 안으로 갈수록 신성해집니다. 둘 다 정해진 동선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지나친 해석입니다.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한국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복궁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공간 철학의 보편성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는 보편적 원리가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중심축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신성화하고 정결 의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문화를 넘어서는 건축 언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묘제례 사진이 나타났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제사 정결, 희생, 순서, 중재자, 종묘의 제례의 재개, 헌물, 절차, 재관.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한 이스라엘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웰스 교수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전은 유일하고 특별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전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원리를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방법, 거룩함에 접근하는 방식. 그 원리는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프랑스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이동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성전은 기원전 586년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남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을 때도 같은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중심축을 만들고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은 건물을 넘어서 이동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논쟁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추측에 불과하다. 건축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턴을 제시할 뿐입니다. 성전의 상징 구조는 동방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유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사진이었어요.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돌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동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인간의 갈망. 그것은 시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계속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설계의 정신은 잠시 멈췄습니다. 동방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웰스 교수, 논란이 있겠지만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비판이 많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3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7 원리 가졌고 동쪽 점진성 정결며 희생불축 비치고 기원전 586년 파괴됐으며 한국 건축으로 경복궁 종묘고 유사한 원리며 중심축 위계 정결이고 재래의식이며 유사성으로 직접 영향 아니고 공간 철학 보편성이며 신성 만드는 방법이고 건축 언어 같으며 결론으로 건물 사라졌지만이고 정신 이동했으며 동방에서 살아있고 형태 달라도 본질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11월 초였어요. 박정민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경복궁이요. 근정전 마루에 앉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정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광화문, 흥내문, 근정문을 거쳤어요. 세 번째 문을 지나는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의 새 구역처럼 근정전 앞 마당에 섰습니다. 햇빛이 동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빛이 들어오네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침 햇살이 근정전을 비춥니다. 근정전 계단을 올랐습니다. 높은 기단 위였어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나온 길이 한눈에 보였어요. 광화문에서 이곳까지의 축이 명확했습니다. 중심축.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종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전 앞에 섰어요.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간 제사를 지냈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왕들이 조상을 섬겼죠. 하늘과 조상 앞에 엎드렸어요. 정전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긴 건물이었어요. 19칸이 동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2600년 전 성전도 이랬을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공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과 경외. 박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3년 연구 끝에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신이요. 천천히 답했습니다. 돌이 아니라 정신. 건물이 아니라 원리. 며칠 후 창덕궁 후원을 걸었습니다. 부용지 연못 앞에 섰어요. 맑은 물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 중얼거렸습니다. 성전에도 물이 있었어요. 물두멍, 바다. 정화의 상징이었죠. 연못에 비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물에서 만나네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원의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의 조화. 성전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간.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큰 글씨로 최종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년 연구 끝에 나는 깨달았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파괴됐다. 돌 하나 남지 않았다. 2600년 동안 원형은 사라졌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궁의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7가지 원리. 동쪽을 향하고 점진적으로 신성해지고 정결을 요구하고 희생을 드리고 끊임없는 불을 피우고 중심축을 따르고 빛을 진행시키는 것. 이 원리는 건물을 넘어서 이동했다. 계속 적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다. 같은 원리로. 초대 교회는 모였다. 같은 정신으로. 그리고 동방의 끝. 한반도에서도 그 원리가 나타났다. 펜을 다시 멈췄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경복궁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종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직접적 영향도 없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공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인간의 갈망. 그것은 문화를 넘어, 시대를 넘어 반복된다. 동쪽을 향한다. 빛의 방향이기에. 중심축을 만든다. 정해진 길이 있기에.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에. 정결을 요구한다. 거룩함 앞에 서려면.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무너졌다. 돌은 부서졌고 건물은 사라졌다. 2600년 동안 우리는 원형을 찾으려 했다.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지만 2000년간 감춰진 것은 돌이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하늘을 향한 공간 설계, 거룩함에 접근하는 방법, 인간과 신성이 만나는 구조.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다. 동방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형태는 달랐다. 문화도 달랐다. 하지만 정신은 같았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갈망. 그것이 성전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전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돌이 아니라 정신임을. 카메라는 천천히 경복궁을 비춥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중심축, 동쪽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수백 년을 이어온 공간의 정신이 보여요. 화면이 종묘로 전환됩니다. 정전의 긴 행렬, 엄숙한 제례 공간, 하늘과 조상을 섬기던 거룩한 곳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복원도가 나타납니다. 동쪽을 향한 입구, 새 구역의 구조, 2600년 전 사라진 건물, 하지만 남은 원리가 펼쳐집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옵니다. 근정전 마루에 앉은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는 마지막 문장, 돌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깨달음이 이어집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파괴되었습니다. 2600년 동안 원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동방에서도 그 공간 설계가 반복되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2000년간 감춰진 것은 돌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년간 솔로몬 성전을 연구했던 한 건축학자가 동방에서 발견한 진실은 성전의 정신이 공간을 넘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66년 건축됐고 기원전 586년 파괴됐으며 7원리 가졌고 동쪽 점진성 정결이며 희생불축 비치고 하늘과 땅 연결했습니다. 한국 건축 발견했고 경복궁 종묘며 중심축 존재하고 점진적 위계며 정결 의식이 있고 제례 전통이며 성전과 유사했고 구조적 일치며 직접 영향 아니지만 같은 정신이었습니다. 공간 철학 비교했고 동쪽 방향성이며 빛과 희망이고 시작과 기다림이며 제사 의식도 닮았고 정결 순서 중재자며 엄숙함 동일했습니다. 웰스 교수는 국제 포럼에서 건물 사라졌지만 선언했고 정신 이동했으며 동방에서 살아있고 공간 철학 보편성이며 형태 달라도 본질 같고 성전 원리 반복됐으며 하늘과 땅 연결하고 2000년간 감춰진 것 돌 아니라 정신이었다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